네, 선생님들, 우리 마취통증 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죠. 수술 후 오심 및 구토, 즉 PON부 관리에 대한 새로운 5차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당장 우리 임상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들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히 짚어보죠.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에 성인과 소아 환자 순으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와 예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걸 실제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지,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.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근거들을 아주 꼼꼼하게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. 새로운 위험 요인부터 예방, 치료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의 표준 치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.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,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 항구 토제를 여러 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 걱정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잖아요? 그런데 이제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특히 ERS 프로토콜 안에서는 여러 약물을 함께 쓰는 다중예방요법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환자 케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PONV 관리의 첫 단추는요, 어떤 예방약을 쓸까 고민하기 전에 이 환자가 가진 기본적인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선제적으로 낮춰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위험도 평가 도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이 아플 점수를 여전히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, 특히 외래 수술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퇴원 후 오심 및 구토, 즉 PDNV를 예측하는 별도의 점수 체계가 함께 제시됐다는 겁니다. 이게 환자 만족도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말 중요하죠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위험 요인들 말고요,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롭게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수술 중에 혈압이 떨어졌던 경우나 헤모글로빈 수치, 또 호중구 버림푸구 비율 같은 염증 관련 수치들, 심지어는 의외로 BMI가 낮은 경우까지도 PONV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예방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가장 강력한 근거 수준 A1 레벨을 가진 이 4가지 위험 완화 전략을 쓰는 거죠. 프로포폴 TIVA를 사용하고 다중진통기법으로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고 부위 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액을 충분히 주는 것. 이게 바로 폰원비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. 자, 이렇게 환자의 기본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줬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. 환자에게 남아있는 위험 요인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 예방과 구조요법을 설계할 차례입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이 수많은 항구조제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다행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알고리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알고리즘이 그 해답입니다. 보시면 전략이 굉장히 명확해요. 위험 요인이 한두 개인 환자에게는 2가지 약물을 쓰고 3개 이상인 고위험 환자에게는 서너 가지 약물을 쓰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위험 완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이 표는 정말 중요한데요. 당장 내일 진료부터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업데이트들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당뇨 환자에게도 덱사메타손 8mg 단해 투여가 안전하다는 점이나 NK1 기량제에 30초 만에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맥주사 제형이 나왔다는 것 같은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다른 계열 약물을 섞어 쓰자 정도였다면 이제는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. 예를 들어서 NK1 기량제에 OH3 기량제나 덱사메타손을 조합하는 건 이제 고위험군 환자에게 거의 표준 치료로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된 거죠. 자,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요. 만약 우리가 쓴 예방요법이 실패했다면 그때는 절대 같은 약을 또 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아미설프라이드 10mg처럼 아예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바꿔서 구조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.
자, 지금까지 성인 환자에 대한 전략을 쭉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 어린 환자들, 소아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소아 PONV 관리는 성인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.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. 소아의 경우는 성인과 달라서 애플 점수 대신에 VPOP나 POVOC 점수 같은 소아 전용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이 모델들은 사시수술이나 편도선 절제술처럼 소아에서 특히 POMVN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수술 시간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. 소아 알고리즘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단순함. 성인처럼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건 똑같은데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 요인 개수와 필요한 예방약물 개수가 거의 1대1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. 훨씬 직관적이죠. 그래서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위험 요인이 하나 이하인 저위험군 아이에게는 약을 한 가지만 쓰고요.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아이에게는 온단세트론이랑 덱사메타손 이렇게 2가지 약물을 함께 쓰는 겁니다. 딱 떨어지죠?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아이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무작정 약을 3개, 4개 추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럴 때는 약을 더하기보다는 프로포폴 티바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저 위험 요인을 줄여주는 전략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. 이건 성인 관료와는 꽤 뚜렷한 차이점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실제 우리 병원 시스템에 어떻게 녹여낼지, 그리고 앞으로 PONV 관리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EARS 같은 큰 틀의 프로토콜 안에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. 이제 POMV 관리는 단순히 약 하나를 처방하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전체적인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거죠.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? 연구 방향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. 최근 화두인 GLP-1 작용제의 영향이나 새로운 약물 조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흐름은 역시 유전체학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예방 전략을 제시하는 것, 즉 개인 맞춤형 의료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유전체학이나 AI 같은 기술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뒤 나의 PONV 프로토콜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한 아주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줄 겁니다.